김장날이었다. 20명이 넘는 친척들이 모인 시댁 마당은 새벽부터 소란스러웠다. 하지만 가장 먼저 깨어난 사람은 강서연뿐이었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부엌불을 켜고 배추를 씻고 물을 썰고 양념을 다듬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손끝은 더 차가웠다. 오늘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일을 시작해야 했다. 아침 햇살이 마당에 내려앉을 무렵 시어머니 최말순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뒤이어 친척들이 모여들었고 금세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웃음소리, 이야기 소리, 아이 우는 소리까지 섞여 어수선했지만 유독 서연에게만 더 크게 들리는 건 끝없이 이어지는 해야 할 일이었다. 친척들은 자리 잡고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고 그들 사이를 서연은 쉼없이 오갔다. 물을 나르고 간식을 챙기고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아무도 그녀가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었다. 그저 저절로 굴러가는 기계처럼 당연하게 여겼다. 오전 11시 무렵 일이 일어났다. 서연은 커다란 배추를 들고 옮기다가 바닥에 물기에 발이 미끄러졌다. 배추는 손에서 벗어나 땅에 떨어졌고 고요한 정적이 마당을 덮었다. 그 다음 서연의 뺨을 강하게 울리는 소리. 시어머니의 손이 그녀를 향해 날아들었다. 뺨은 붉게 달아올랐고 귀까지 화끈거렸다. 그 순간 친척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꽂혔다. 누군가는 조소를 머금었고 누군가는 혀를 찼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 서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목을 틀어쥐었다. 잠시 뒤 남편 최지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작은 기대를 했다. 지금만큼은 단 한 번이라도 자기 편이 되어주겠지.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건 비난뿐이었다. 조심하지 그랬냐는 말. 어머니를 왜 화나게 하느냐는 말. 그 말은 따기보다 더 깊이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서연은 밥상에 앉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음식을 차리고 국을 데우고 반찬을 더 내왔다. 사람들은 배를 두드리며 웃고 떠들었지만 서연은 물 한 잔으로 공복을 달랬다. 며느리는 먹는 게 아니다. 그런 눈빛과 분위기였다. 오후 내내 김장은 계속됐다. 배추를 나르고 양념을 섞고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서연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녀에게 더 많은 일을 시켰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해가 질 무렵에서야 마지막 배추가 항아리에 담겼다. 친척들은 김치통을 들고 돌아갔다. 수고했어라는 말만 툭 던지며 그 말엔 온기도 진심도 없었다. 남은 건 배추잎, 양념 자국, 설거지 거리들. 서연은 다시 홀로 마당을 정리했다. 차가운 물에 손은 얼어붙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밤 10시 모든 일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거울 앞에 섰다. 붉게 부은 뺨, 생기 잃은 얼굴, 지친 자신이 비쳐 보였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서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집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녀는 1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누이의 일까지 대신하며 살았다. 하지만 돌아온 건 고마움도 인정도 아니었다. 오직 지적과 명령, 그리고 오늘 같은 폭력뿐이었다.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 결혼 전에 강서연이 떠올랐다. 당당하고 밝았던 그녀. 웃을 줄 알았고 자신을 사랑하던 여자. 핸드폰을 켜고 사진첩을 열었다. 결혼 전 생기 가득한 서연의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 눈빛이 살아있었고
미소는 따뜻했다. 그녀는 오래 바라보았다. 그날 밤 서연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올랐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타오르기 시작한 의지. 나는 다시 나를 찾아야 해. 이대로는 안 돼. 서연은 아직 몰랐다. 그 불씨가 얼마나 거대한 불길로 번질지를, 그리고 그 불길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지를.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 강서연은 그날 밤 방 한구석에 앉아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시린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렸지만 그녀의 안은 그보다 더 싸늘했다. 온몸이 녹초였지만 마음은 잠들지 못했다. 뺨은 아직 얼얼했고 마당에서의 시선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그 안에 깃든 감정은 하나였다. 허탈함과 분노.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결혼 전부터 간직해온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먼지가 소복히 쌓인 그 속엔 잊고 있던 과거의 조각들이 담겨 있었다. 명함, 통장 사본, 세입자 계약서,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장이 복사된 종이 한 장. 이 건물은 서연이만의 것이다. 어떤 이유로도 남의 손에 넘어가선 안 된다. 그 문장을 다시 읽는 순간 오래도록 눌러왔던 울음이 치밀어 올랐다. 아버지의 손글씨, 그 따뜻하고 단단했던 말투,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었던 사람, 그 믿음 위에 쌓은 자신만의 삶,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났다. 결혼 전의 서연은 누구보다 독립적인 사람이었다. 도시계획 연구소에서 근무하며 서울 곳곳의 재개발 프로젝트를 맡았다.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면 동료들이 그녀를 믿고 따랐다. 한번 정리된 그녀의 보고서는 수정할 필요가 없었다. 모두가 인정하는 전문가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남긴 동탄의 상가 건물. 그 건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그녀가 직접 관리했고 공실이 생기면 밤낮으로 임차인을 구했고 계약서 한 줄 한 줄을 꼼꼼히 검토했다. 임대료가 들어올 때마다 서연은 그 돈보다 자신의 삶을 지켜냈다는 뿌듯함을 느꼈다. 그런 서연에게 다가온 사람이 바로 최지훈이었다. 건설사에서 일하던 선배였고 그녀의 일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처음엔 고마웠다. 같은 분야에서 일하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파트너 같았다. 그는 말이 통했고 예의도 있었다. 그렇게 연애가 시작됐다.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시댁은 점점 그녀의 건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최말수는 첫 만남부터 노골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 건물은 아직 4명이야? 시누이 최민경은 웃으며 물었다. 언니 상가 건물 있으면 생활비 걱정 없겠다? 그때는 그냥 하는 말이려니 했다. 결혼 후 서연은 회사를 그만두었다. 시댁의 권유였고 남편의 강요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말했다. 엄마가 며느리는 집에 있는 게 좋대. 당신은 건물도 있고 우리 아이 낳고 안정되면 더 좋잖아. 그 말에 서연은 결국 퇴사서를 제출했다. 당시엔 이해하려고 했다. 가족이 되기 위한 첫 타협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은 그녀에게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건물 명예 이전, 관리 권한 이양, 시누이 남편 사업에 투자 제한까지. 서연은 단호히 거절했다. 그러나 어느 날 남편 지훈이 서류를 들고 왔다. 이번 사업이 정말 중요한데 담보만 잠깐 잡히면 돼. 당신 명의니까 쉽게 되는 거잖아. 그녀는 주저했다. 하지만 지훈은 말했다. 나는 당신 믿어. 우리 가족이잖아. 그 말에 결국 서연은 도장을 찍었다. 그날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몇 달 후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고객님, 상환 기일이 지났습니다. 연체이자가 발생 중입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다. 놀라 서류를 확인한 서연은 무릎이 풀렸다. 2억이 넘는 대출. 담보는 상가 건물. 대출자는 그녀 자신. 그러나 그녀는 도장을 찍었을 뿐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았다. 그리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상가 건물 3층, 4층, 5층이 공동 명의로 변경되어 있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처음부터 그들은 서연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 결혼, 출산, 시댁의 명분, 가족이라는 이름. 모든 것이 포장된 수단일 뿐이었다. 서연은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돈줄이었고 타깃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미친 듯이 웃었다. 스스로가 우습고 그동안 참았던 게 한심했다. 그리고 거울을 보았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두려움도 기대도 없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남아 있었다. 되찾자. 내가 잃은 것들을. 그녀는 컴퓨터를 켰다. 예전의 건물 관리 엑셀 파일을 열었다. 세입자 리스트, 임대계약 현황, 관리비 내역. 모든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하나하나 점검하며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남아있는 자산, 정리 가능한 채권, 회복 가능한 명의.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가장 강한 순간이었다.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라 강서연 그 자체로. 그녀는 다짐했다. 무너진 신뢰와 이름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다고. 이제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되찾을 것이다. 이름도, 자존심도, 건물도. 그리고 그 첫걸음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잘라내는 것이었다. 아침 햇살이 스며든 방 안, 서연은 처음으로 핸드폰을 꺼내 문자 하나를 보냈다. 단 한 사람. 오빠 강준호. 서울에서 경찰로 근무하며 늘 바쁘단 핑계로 연락을 자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녀는 문자를 짧게 보냈다. 오빠, 나 좀 도와줘.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다. 무슨 일이야, 서연아? 단 한마디에 서연은 그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하듯 울음을 터뜨렸다. 말없이 기다려주던 오빠는 이내 조용히 말했다. 말해. 천천히.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천천히 털어놨다. 남편의 사업 실패, 건물 담보대출, 도장 위조, 공동명의 변경, 그리고 뺨을 맞은 김장날의 수모까지. 통화가 끝났을 때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일단 내가 내려갈게. 그 인간들 그냥 두지 마. 그날 저녁 오빠 강준호는 차를 몰고 시댁 근처 모텔로 왔다.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날카로웠고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본 그는 말했다. 이건 명백한 사기다. 형사고소도 가능해. 서연은 놀랐다. 도장 위조와 무단 명의 변경, 사문서 위조, 배임. 법적으로 가능한 조치들이 그녀의 손에 쥐어진 느낌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망설였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가족이 아니라 범죄자야. 그리고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서연의 이름으로 된 등기부 등본, 재산명세서, 변호사 명함, 그리고 손편지. 이건 내가 다시 일어설 무기야. 나중에 필요하면 써. 그 손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너는 약한 사람이 아니야. 단지 지금까지 너무 오래 참고 너무 오래 속았을 뿐이야. 그날 밤 서연은 봉투를 품에 안고 잤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처음으로 반격의 계획을 짰다.
첫 번째는 금융기관 확인. 그녀는 직접 은행을 찾아가 그동안 남편이 자신 명의로 어떤 거래를 했는지 확인했다. 예상보다 많았다. 카드 개설, 보험 약정, 신용대출 모두 그녀 명의였다. 두 번째는 건물 세입자 정리. 그녀는 남아있는 2층 임차인과 직접 연락해 계약 상태를 확인했다. 일부는 서면 계약서도 없었다. 신우이 명의로 임대료를 입금하는 사례도 있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관리 계약서를 작성했고 임대료 입금 계좌를 변경했다. 세 번째는 시어머니와의 거리두기. 매일같이 부엌에 불려가던 서연은 그날 처음으로 전화를 무시했다.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문자를 보냈다. 며느리가 이래도 되는 거냐? 어머니라 부르지도 않네. 가족을 버릴 셈이냐? 하지만 서연은 응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 무너진 삶을 다시 쌓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더 이상 며느리로 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며칠 뒤 시댁에선 회의가 열렸다.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가 모여 서연을 집요하게 호출했다. 그녀는 일부러 늦게 도착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들려온 건 남편의 비아냥이었다. 이제 와서 주인인 척하냐? 서연은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엔 등기부등본, 사기거래 내역, 그리고 변호사의 위임장 사본이 들어 있었다. 서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내 재산은 내 손으로 관리할 거예요. 함부로 손 떼면 법적 대응합니다.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는 소리쳤다. 어디서 배운 싸가지야. 감히 우리를 고소하겠다고? 서연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동안 참은 것도 속아준 것도 오늘로 끝입니다. 시누이는 황급히 남편을 쳐다봤고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분노했다. 하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약자가 아니었다. 되찾은 이름, 되찾은 권리. 그것은 단지 시작이었다. 그날 밤 오빠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잘했다, 서연아. 잘 버텼고 잘 막았다. 서연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거울을 바라보았다. 어딘가 모르게 달라진 눈빛. 과거의 강서연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안다. 복수란 단지 누군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되찾는 길이라는 것을. 그 길의 시작에 그녀는 서 있었다.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다. 오늘은 재판이 있는 날이었다. 이날을 위해 몇 달을 준비해왔다. 긴장되었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이제는 결심이 확고했다. 며칠 전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남편 최지훈에 대한 사문서, 위조, 명의도용, 배임 혐의가 정식으로 기소됐다는 내용이었다. 서연은 손에 쥔 서류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게 진짜 시작이구나. 그동안의 시간은 말 그대로 전쟁이었다. 서류를 모으고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건물 명의를 하나씩 회복하는 과정은 상상보다 복잡하고 고됐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서연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그녀는 이제 변호사와 함께 움직였다. 법률사무소는 그녀에게 단순한 상담처가 아니라 무너진 삶을 복구해주는 가장 현실적인 무기였다. 지금이라도 형사합의 시도하겠어요? 변호사의 질문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끝까지 가고 싶어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녀는 그 말을 하며 스스로도 놀랐다. 예전 같으면 머뭇거리며 그래도 가족인데라고 말했을 텐데 이제는 그 감정조차 희미했다.
법정 안 서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쪽엔 자신의 법률 대리인, 다른 쪽엔 남편과 그의 변호인. 지우는 법정에서도 당당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검찰은 준비된 증거를 하나씩 꺼냈다. 도장 위조에 사용된 위임장, 서연 명의로 진행된 대출 서류, 명의가 변경된 등기부등본 사본. 모든 증거가 지훈의 고의성과 계획성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고 해당 문서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은 하루로 끝나지 않았다. 계속된 심리 속에서 서연은 과거 자신이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떠올렸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그녀는 증인석에 올라서 당당히 말했다. 그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기 이전에 저를 철저히 이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법정 안의 사람들조차 숨을 죽였다. 심지어 재판을 지켜보던 지훈의 얼굴도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자신이 어떻게 재산을 관리해 왔는지, 어떻게 신뢰를 기반으로 가정을 지켜오려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신뢰가 배신으로 돌아왔는지를 조목조목 말했다. 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도 저를 다시 속일 수 없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지우는 법정 복도에서 서연을 붙잡았다. 서연아, 나 그냥 잘 살아보려던 거야.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미 살아가고 있어. 당신 없이도. 그 말에 지우는 말문이 막혔고 그대로 복도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연락을 해왔다. 서연아, 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우리 가족, 이젠 다 망하게 생겼잖니. 서연은 그 말에 헛웃음을 지었다. 그동안 그녀는 얼마나 많은 걸 잃었는데 이제 와서 가족을 들먹이다니. 가족이면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죠. 전화를 끊은 뒤 서연은 다이어리를 펼쳤다. 자기 이름을 되찾는 일. 그건 결국 자신을 믿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녀는 거기까지 와 있었다. 모든 걸 되찾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며칠 뒤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은 금융기관에서 나온 증인이 출석했다. 그는 법정에서 명확히 증언했다. 강서연 씨의 인감과 서명은 직접 받지 않았습니다. 서류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처리되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분위기는 급변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지우는 고개를 떨궜다. 자신의 변호인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후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연은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거짓과 폭력에 대한 사회적 심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조용히 커피를 내렸다. 창밖에 빗방울이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한 계절이 지나간 것처럼 느꼈다. 이제 그녀는 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단 자신을 버리지 않을 때에만. 그날 밤 서연은 다시 노트북을 펼쳤다.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했다. 남은 재산, 회복된 명예의 법적 소송 절차, 그리고 새롭게 시작될 삶. 그녀는 작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며느리 재산 탈취 사건에 대한 실화입니다. 저처럼 피해를 입은 분이 있다면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글을 올리자마자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저도 겪었어요. 이거 저랑 똑같은 상황이네요. 응원합니다, 강서연님. 서연은 울었다. 하지만 이번엔 아픔이 아니라 연대와 위로, 그리고 공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싸움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게 진짜 복수였고 진짜 회복이었다. 법정에서의 마지막 선고가 내려진 지 한 달. 남편 지우는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시댁은 더 이상 연락이 없었다. 서연은 조용히 일상을 정리하며 마음의 평화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서연은 우체통에 꽂힌 낯선 등기 하나를 발견했다. 보낸 이는 박윤희 법무사 사무소. 서연은 고개를 갸웃하며 등기를 열었다.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 최말순 명의의 부동산 상속 통보서. 내용은 간단했다. 귀하의 시모 최말순이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 이연제, 위법한 명의 변경 및 상속 분쟁으로 계류 중이며 관련된 피상속인에게 조정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시어머니가 지훈에게 땅을 줬다고? 하지만 지금 지훈은 수감 중이고 그 재산은 결혼 이후 공동체의 재산으로 포함될 수도 있었다. 서연은 다시 법무사를 찾았다. 그녀의 손엔 이전에 모아둔 각종 서류들과 지훈 명의의 자산 리스트가 있었다. 법무사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이라도 조정 신청을 하시면 그 재산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모 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길어질 수 있어요. 서연은 그제야 모든 상황이 다시 움직이고 있음을 느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아직 숨겨둔 카드가 있었고 그것이 다시 그녀를 옥죄려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조정위원회 회의실. 서연은 변호사와 함께 자리에 앉았다.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 최말순과 시누이 최민경이 들어왔다. 서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이걸로 싸우려 하냐? 최말순이 입을 열었다. 넌 이제 우리 가족도 아니야. 그만 좀 해라. 서연은 담담히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재산, 지훈 씨가 결혼 중에 받은 거라면 법적으로 제 권리도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걸 노리고 이혼한 거냐?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다. 법적으로는 이혼 이전 발생한 재산의 경우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시누이가 비웃듯 말했다. 참 대단하네. 결국 돈이 목적이었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원래 제 걸 찾을 뿐이에요. 당신들이 제 걸 가져가려 한 것처럼. 회의는 결렬되었다. 서연은 회의실을 나와 깊은 숨을 쉬었다. 시어머니는 결코 순순히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서연은 물러서지 않기로 했다. 며칠 후 서연은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았다. 지훈의 친구라는 남자였다. 그는 말했다. 예전에 지훈이랑 사업할 때 장모님 명의로 부동산을 돌려놓은 적 있어요. 현금흐름 피하려고.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장모님 명예? 그는 다시 말했다. 말순 여사요. 실제 주인은 지훈이었어요. 사업 실패하면 그걸로 회생하려 했죠.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조정 중인 땅뿐 아니라 다른 자산도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서연은 변호사와 함께 해당 부동산을 추적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부동산은 현재 임대 중이었고 시어머니가 매달 수백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세금 신고는 되어 있지 않았고 서류상으로는 단순 명의상 상속 재산이었다. 서연은 세무서를 찾아갔다. 그리고 해당 내역을 신고했다. 이 부동산 탈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며칠 후 세무서는 정식 조사를 시작했다. 시어머니 최말순에게는 거액의 과태료와 세금 추징이 내려졌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걸었다.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할래?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당신들이 먼저 했죠. 이건 내가 되찾는 중입니다. 모든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서연은 자신의 삶을 차근차근 설계하고 있었다. 그녀는 건물 관리 시스템을 새로 정비했고 세입자들과의 계약을 전부 갱신했다. 또한 남편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던 3개의 사업자 등록을 직접 폐업 신고하며 마무리 지었다. 조정 중이던 부동산 소송은 결국 서연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그녀는 해당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양도받았고 그 수익 일부를 여성법률지원단체에 기부했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겠죠. 서연은 그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정리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작은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혹시 실화를 바탕으로 에세이 출간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그녀는 조금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해보고 싶어요. 단지 복수극이 아니라 회복의 기록으로요. 몇 달 후 그녀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었다. 되찾은 이름 강서연. 책은 출간 한 개월 만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언론과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았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 이상이다. 수많은 여성들의 현실이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서연은 조용히 지냈다. 단 한 번 지역 도서관에서 열린 강연에만 참여했다. 복수는요, 결국 내가 나를 되찾는 과정이었어요. 이제는 미움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한 여성이 다가왔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당신 책을 읽고 이혼 결심했어요. 서연은 그 여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이미 첫걸음 내디뎠잖아요. 그날 밤 서연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자신이 처음 썼던 일기장을 꺼내 읽었다.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약하지 않다. 이제 서연은 그 문장을 미소 지으며 읽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고. 누구의 것도 아닌 내 삶을 내 이름으로 살아가겠다고. 겨울이 막 시작되던 어느 오후 서연은 우편함에서 한 장의 초대장을 받았다. 중앙여성단체 연합 토론회 초청, 실화 기반 회복과 자립사례 발표자 강서연눈을 의심했다. 자신이 그런 자리에 초청될 거라 생각해 본 적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초대장을 손에 쥔 채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 실감나면서도 부담스럽기도 했다. 며칠 후 토론회가 열렸다. 행사장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고 사회자 옆자리에 앉은 서연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복수가 아닌 회복의 기록을.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연설보다 강했다. 끝이 나자 박수와 눈물이 뒤섞인 반응이 쏟아졌다. 그중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는 이도윤이라고 합니다. 동반자 치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 혹시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서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작은 카페, 창가 자리. 도윤은 서연을 마주보며 조용히 말했다. 사실 저도 가족에게 큰 상처를 받고 삶을 한동안 멈춰 세웠던 적이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보다 이해한다는 눈빛이 좋았다. 동정이 아닌 공감, 불쌍함이 아닌 존중의 기색. 도윤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사람이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평소 하지 않던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사실 요즘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 다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도윤은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믿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도 돼요. 그 말에 서연은 울컥했다.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그 자체로 편안함이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도윤은 종종 좋은 책을 추천했고 서연은 짧은 감상을 나눴다. 함께 있는 시간은 조용하고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 하지 않았다. 한 번은 도윤이 물었다. 혹시 바다 보러 가실래요? 서연은 주저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만에 나서는 장거리 외출.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음악을 들었고 말이 없을 때도 어색하지 않았다. 바다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신발을 벗고 모래를 밟았다. 차가운 파도와 함께 밀려오는 감정들. 도윤은 멀리서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바다 냄새 좋네요. 서연의 목소리는 잔잔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당신도 괜찮아 보여요. 그 말에 서연은 처음으로 활짝 웃었다. 진심으로 편안하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연은 점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음이 열리는 게 느껴질수록 과거의 상처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또 속으면 어쩌지? 다시 무너지면? 하루는 서연이 연락을 끊었다. 카톡도 전화도 받지 않았다. 도윤은 조용히 기다렸다. 그리고 며칠 후 서연의 집 앞에 작은 종이봉투를 놓고 갔다. 그 안엔 편지 한 장. 서연 씨, 괜찮아요. 두려운 거 당연해요. 저는 여기 그대로 있어요. 당신의 속도에 맞출게요. 편지를 읽은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감정이 지나치게 흔들려서가 아니라 그 말들이 너무 따뜻해서였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리고 문자 한 줄을 보냈다. 고마워요. 나 아직 확신은 없지만 당신의 옆에 서보려고 해요. 서연과 도윤은 그렇게 연인으로 발전했다. 서두르지 않았고 각자의 공간과 경계를 존중했다. 서연은 여전히 자기 삶을 중심에 두었고 도윤은 그 옆에서 조용히 응원했다. 그녀는 두 번째 책을 쓰기 시작했다. 제목은 다시 사랑한다는 것. 이 책은 나 자신을 다시 사랑하게 된 이야기이자 또 다른 한 사람과 함께 걷는 기록이에요. 출간 소식이 전해졌을 때 독자들은 또 한 번 감동을 전했다. 결국 회복은 사랑으로 완성되는군요.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해 겨울, 서연은 도윤과 함께 조용한 약속식을 올렸다. 법적인 절차도 큰 식도 없었다. 오직 두 사람의 이야기만 담긴 약속. 그녀는 손편지를 남겼다. 내가 다시 누군가와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걸 믿게 해준 당신에게 고맙습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의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다. 사랑은 회복 위에 자라나는 기적이에요. 늦은 가을, 낙엽이 수북이 쌓인 어느 오후, 서연은 사무실 정리 중 낯선 번호의 전화를 받았다. 강서연 씨 되시죠? 서울중앙의료원입니다. 환자 최말순 씨 보호자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어 전화드렸습니다. 그 이름. 서연은 말없이 숨을 들이켰다. 그 누구보다 낯익지만 동시에 가장 멀게 느껴지는 이름. 무슨 일이죠? 급성 폐렴으로 입원하셨고 기저질환도 심각하신 상태입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전 마지막으로 보호자 이름을 남기셨습니다. 보호자란 단어가 서연의 귓가에 오래 머물렀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다. 내일 가보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서연은 보호자 전용 출입증을 받아들고 6층 병동의 끝방으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 위에는 작아진 모습의 시어머니가 누워 있었다. 숨소리는 가쁘고 얼굴은 창백했다. 한때 모든 것을 움켜쥐고 휘두르던 사람이 이렇게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이 낯설고도 묘한 감정을 일으켰다.
그녀는 조용히 곁에 앉아 물수건으로 시어머니의 이마를 닦았다. 그 순간 미세하게 떨리는 손이 서연의 손등을 잡았다. 서연아 희미한 목소리. 그 이름을 그렇게 다정하게 부른 건 처음이었다. 나 잘못했어. 많이 미안하다. 서연은 말없이 그 손을 감쌌다. 따뜻하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식지도 않은 온기. 감정이 흔들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며칠 뒤 병원으로 다시 찾아간 서연은 담당. 간호사로부터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받았다. 환자분이 남기신 마지막 메모입니다. 봉투 안에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편지 한 장과 낡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서연아, 내가 끝까지 날 미워해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이제야 안다. 그동안 미안했고 고마웠다. 이 열쇠는 내가 모를 창고의 문이다. 거기엔 지운 아버지가 남긴 것들이 있다. 내가 정리해줬으면 한다. 서연은 편지를 다시 접으며 가슴속 어딘가가 서서히 풀어지는 걸 느꼈다. 이건 화해가 아닌 오랜 갈등의 끝에 도달한 인간적인 유산이었다. 며칠 후 서연은 열쇠를 들고 시어머니의 본가 근처 작은 창고를 찾았다. 낡은 자물쇠를 열고 들어서자 먼지 쌓인 책상과 고서류 더미들 사이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엔 남편의 아버지가 생전에 기록한 가계부, 사업일지, 손편지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놓인 한 봉투, 서연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서연아, 나는 너를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지훈이 내 이야기를 자주 했단다.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너를 고맙게 생각했다. 혹시 이 상자를 발견한다면 우리 가족의 남은 자산 일부를 너에게 남긴다. 그것이 너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는 대도움이 되길 바란다. 서연은 상자 안의 봉투를 조용히 껴안았다. 그 안에는 시가 1억 원이 넘는 작은 땅의 등기 권리증이 들어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서연은 며칠 동안 말을 아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분노도 연민도 회한도 함께 뒤엉켜 있었다. 도윤은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단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어느 날 서연은 작은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적었다. 용서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무거움을 내려놓는 일이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병세가 악화되어 의식을 잃고 끝내 눈을 감았다. 서연은 조용히 조문을 갔다. 사람들 틈에 섞이지 않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인사만 하고 돌아섰다. 이제는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기로 해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였다. 시어머니의 장례가 끝난 뒤 서연은 창고에서 받은 작은 땅을 정리했다. 그곳엔 한적한 정원이 있는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여성들이 쉴 수 있는 작은 커뮤니티 센터. 그녀는 기부자 명단에 이렇게 남겼다. 기증자 강서연. 운영 철학 회복과 연대는 개인의 이름을 넘어선다. 기사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고 사람들은 또 한 번 서연의 이야기에 주목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저는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다만 더는 그 감정에 나를 붙잡히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저만의 방식이에요. 도윤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걸 우리는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 부르기도 하죠. 서연은 작게 웃었다. 그리고 봄이 오기 시작한 창밖을 바라보았다. 삶은 여전히 복잡하고 때때로 사람은 다시 상처 입기도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다. 상처를 딛고 선 사람은 더 넓은 세상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누군가의 상처를 감싸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초여름 햇살이 부드럽게 창을 스쳤던 어느 날. 서연은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등기 우편을 손에 들고 멈춰섰다. 보낸 이 최지훈 서울교 정시설 3동.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 이름은 아직도 그녀의 마음 어딘가를 조용히 울리는 이름이었다. 그는 이제 죄수번호 4711로 불릴 사람. 그가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온 것이다. 망설이던 서연은 결국 조용한 서재로 들어가 편지를 꺼냈다. 한 장, 두 장. 고른 필체로 눌러 쓴 편지지에는 생각보다 담담하고 간결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서연아, 이렇게 다시 내게 글을 쓴다는 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처음에는 솔직히 말해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고 싶었어. 가정을 지키지 못한 너, 내 사업을 믿지 못한 너, 내 곁에 끝까지 남지 않았던 너. 그런데 이곳에 와서야 그 모든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게 됐어. 나는 널 보호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끊임없이 상처를 주었더라. 처음 사업에 실패했을 때 너는 날 탓하지 않았지. 하지만 나는 내 실수를 숨기기에 급급했고 그 불안을 너에게 돌렸어. 그 순간부터 나는 점점 사람을 잃어갔던 거야. 가족이 아니라 탐욕에 갇힌 사람이었지. 하지만 서연아, 너에게 받았던 따뜻함은 이곳 차가운 바닥에서도 계속 떠오른다. 아침마다 끓여주던 된장국, 퇴근길에 챙겨준 작은 메모, 겨울이면 내 장갑까지 챙겨주던 너.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안다. 나는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하고 싶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그리고 들었어. 내가 지금 좋은 사람과 함께 지낸다는 소식. 처음엔 질투심이 올라왔지만 곧 그런 내가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달았어. 도윤 씨와 함께 있는 너의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평화롭고 단단해 보이더라.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도 처음으로 마음이 편했어. 아마도 내가 나를 떠나서 행복해진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었다는 증거 아닐까?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수 없어. 다만 내가 이제는 편하게 숨쉬며 살았으면 해. 너는 그런 삶을 누릴 자격이 충분하니까. 서연아, 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이곳에서 나를 견디게 해줬어. 내가 구속되기 전날 밤 혼자 방 안에 앉아 내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 나는 이제 당신 없이도 살아가요. 그 말이 처음엔 잔인하게 들렸지만 지금은 그게 내 마지막 선이었다는 걸 알아. 나는 내가 망친 모든 걸 돌이킬 순 없지만 이 편지 한 장으로 내 마음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졌으면 해. 혹시 가능하다면 언젠가 나를 조금은 기억해주면 좋겠어.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저 지나간 사람 중 하나로. 부탁은 하나야. 혹시라도 내가 남긴 그 마지막 계좌나 자료들 중 문제가 될 만한 게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정리해줘. 그게 내가 내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정리일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정말 마지막 인사야. 안녕, 서연아. 언제나 너의 평안을 기도할게. 지훈. 서연은 편지를 다 읽고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고백과 후의 무거운 죄의식 그리고 마지막의 축복까지. 편지지를 접으며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무언가 가슴속에서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의 선택이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만 바라보겠다는 다짐.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사과가 말이 아닌 진심으로 전해진다. 며칠 후 서연은 기획 중이던 세 번째 책의 원고를 다시 열어보았다. 이번 책의 제목은 끝나지 않은 용서부재 그 사람도 나였다. 이 책은 복수도 사랑도 아닌 진짜 자기 서사에 대한 기록이 될 것이다. 도윤이 옆에서 물었다. 지훈 씨 편지 괜찮았어? 서연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무너지진 않았어.
하지만 어딘가 조용히 정리된 느낌이야. 그럼 됐어. 그게 서연 씨다운 거야. 그날 밤 서연은 꿈에서 자신이 울고 있는 지훈을 안아주는 장면을 보았다. 현실에서는 하지 못했던 인사. 꿈속에서는 조용히 전할 수 있었다. 안녕. 이제 진짜로 안녕. 서연이 기부했던 작은 땅 위에 드디어 회복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커뮤니티 센터가 완공되었다. 잔잔한 곡선의 건물, 넓은 유리창, 그리고 정원 한가운데 놓인 벤치. 그곳은 단순한 상담소가 아니었다. 삶의 균열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자신을 마주하고 조용히 회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었다. 센터의 첫날 개관식, 기대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들 대부분은 서연의 책을 통해 이곳의 존재를 알게 된 독자들이었다. 그 책,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도 이제 막 도망쳐 나왔어요. 서연은 수많은 손을 잡고 수많은 눈물을 마주했다. 센터에 가장 먼저 등록한 사람은 40대 후반의 여성, 김미라 씨였다. 그녀는 조용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예요. 근데요, 저는 10년 동안 한마디 말도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고 어깨는 늘 구부러져 있었다. 미라 씨는 상담을 받는 도중에 돈을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도 될까요? 이거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서연은 그때마다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는 중요해요. 그 말들이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커뮤니티 센터는 매주 이야기 모임을 열었다. 처음엔 다들 말이 없었다.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의 조심스러운 고백이 시작되면서 공기는 서서히 바뀌었다. 저는 남편이 저를 때리는 걸 그냥 나만 참으면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이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믿었어요. 그 말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용기였고 누군가에게는 울타리였다. 서연은 이야기 모임이 끝난 후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고백이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기 구원을 위한 첫 문장이다. 어느 날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 씨, 이 공간 너무 좋긴 한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의 말처럼 센터는 입소문을 타며 상담 신청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지방에서도 기차 타고 오는 이들이 있었고 해외에서 서연의 책을 번역한 독자들도 메일로 방문 요청을 해왔다. 여기서 더 넓히면 어때요? 건물 말고 영향력 자체를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 나 하나의 것이 아니라는 걸. 센터는 지역 방송에 관심을 받으며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 시작했다. 제목은 이름을 다시 부르는 시간. 거기엔 미라 씨를 포함해 수많은 여성들의 이야기와 얼굴이 담겼다. 처음엔 나도 그냥 울기만 했어요. 근데 여긴 울면서도 사람들 눈치를 안 봐도 되더라고요. 전 이곳에서 다시 저를 찾았어요. 서연은 제작진에게 단 한 가지 요청을 했다. 이 다큐는 비극이 아니라 재건의 이야기여야 해요. 다큐는 방영 이후 큰 반향을 일으켰고 각 지역에서 비슷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자는 논의가 이어졌다. 서연은 그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며 마음속에 조용히 새겼다. 회복은 혼자가 아닌 함께일 때 비로소 삶이 된다. 센터 1주년을 맞이한 날, 서연은 작은 세미나를 열었다. 그날 그녀는 참석자들에게 손편지를 하나씩 전했다. 이건 제 이름으로 쓰는 편지지만 당신에게만 도착하길 바랍니다. 그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이 아무 말 없이 견딘 그날들을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선 그 순간을 누군가는 응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녀는 마무리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같이 걸어가요.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울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다. 그날 이후 회복의 정원은 단순한 센터를 넘어 하나의 서사 공간이 되었다. 누군가는 이곳에서 자기 이름을 되찾았고 누군가는 이곳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매일 정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맞으며 생각한다.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든 공간이구나. 그녀의 시선 너머로 새로운 누군가가 조심스레 정원 문을 밀고 들어온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 사랑하는 하진아, 이 편지를 쓸까 말까 많이 고민했단다. 내가 지금 읽고 있다면 아마도 너는 어느 정도 삶의 무게를 느낄 나이가 되었겠지. 지금의 너에게 엄마가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겠구나. 강한 사람? 과거를 딛고 일어선 사람? 어쩌면 그저 가끔 말수가 줄어들고 생각이 많아 보이는 엄마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오늘만은 엄마가 딸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구나. 엄마는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 엄마로 살아야만 했던 시간이 있었단다. 그 역할이 엄마를 지탱해 준 적도 있었지만 때론 엄마 자신을 잃게 만들기도 했어. 가끔은 거울 속 내 얼굴조차 낯설고 내가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었단다. 하지만 그 모든 무너짐 끝에 엄마는 용기 내어 다시 나로 살아보자고 결심했단다. 그때부터의 시간은 쉽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다시 내 이름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어. 하지나 사람들은 종종 말하더구나. 어떻게 그걸 다 이겨냈어요? 하지만 엄마는 이겨낸 게 아니라 선택한 거였단다. 나 자신을 사랑하기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그리고 내 인생을 누군가에게 맡기지 않기로. 이건 복수도 아니고 누구를 이기는 게임도 아니었어. 그냥 엄마 자신에게 괜찮아, 다시 해보자라고 말해준 시간이었단다. 하진아, 너는 엄마와는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거야. 더 많은 자유가 주어졌고 또 동시에 더 많은 선택지가 너를 기다리고 있지. 그래서 엄마는 바라지 않단다. 늘 강하라고, 실수하지 말라고, 늘 정답만을 고르라고. 엄마가 진심으로 바라는 건 단 하나야. 너 자신을 잃지 말 것. 세상이 어떤 소리를 하든, 사랑을 선택하든, 독립을 선택하든, 내가 그 결정 앞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를 묻는 사람이 되길 바라.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꼭 그런 날이 온단다. 모든 게 무너지는 날. 사랑이 떠나고 신뢰가 깨지고 너 자신마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날. 그럴 때 기억했으면 해. 너는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엄마는 그걸 해냈고 너도 그럴 수 있을 거야.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위대한 거란다. 엄마는 많은 것을 물려주지 못할지도 몰라. 크고 멋진 집도 화려한 배경도 아니야. 하지만 딱 하나 엄마가 가슴 깊이 품고 살아온 신념을 남기고 싶어. 진짜 삶은 자기 서사를 스스로 써내려가는 데 있다. 내 삶의 작가는 언제나 너 자신이야. 누군가가 너를 정의하려 할 때마다 그 펜을 다시 내 손에 쥐기를 바라. 너의 목소리로 말하고, 너의 기준으로 사랑하고, 너의 방식대로 실패하고, 너만의 리듬으로 다시 일어나렴. 이 편지를 쓰며 엄마는 깨달았단다. 엄마도 여전히 삶 앞에서 조심스럽고 두렵고 때론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완성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엄마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단다. 그래서 이 편지는 교훈이 아니라 동행이 되고 싶단다. 너의 여정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도 엄마는 이 자리에서 같이 걸어가고 있을 거야. 하진아, 너는 내 이름으로 충분히 아름답단다.
누구의 딸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 자신으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야. 이 편지를 언제 읽게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너무 힘들어지는 날이 있다면 잠깐 멈춰서 엄마의 목소리를 떠올려 주렴. 괜찮아. 지금도 잘하고 있어. 엄마는 늘 너를 응원하고 내 편이고 너를 믿는 사람이야. 언제나 너의 엄마, 그리고 한 사람, 강서연 드림.